예, 정치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용진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 말이죠. 강제성이 있다 없다 가지고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여당은 강제성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이것이야말로 강제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법은 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네.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법안에 대해서 해석이 달리되면은 굉장히 정부도 혼란스럽고 국민도 혼란스러우니까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협상을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재협상해야 된다. 네. 예. 근데 법은 원래 그 해석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법부가 그 이제 해석 부분을 이제 전담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 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야당의 생각은요, 지금 여기서 디테일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대통령이 메르스 등의 이 국가 재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시고 또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당의 원내 지도부를 그렇게 두드리는가라고 하는 문제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네. 사실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수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거기에 대한 강제성 여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미래를 이미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정부가 국회에서 위임받은 법안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 재량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했다. 무슨 제한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남북 통일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입법부한테 조치를 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국가 안위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고 조치를 하라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할 정도 되면 정말로 행정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브레이크 걸리는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연계 법안을 갖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때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관들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매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정부가 제대로 가겠냐.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에 섞인 목소리라 보는 거지. 그것을 네. 여당의 어떤 내분으로만 그걸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번 일로요, 이번 국회법 수정으로 상권 분립을 이제 제대로 실현하게 됐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도 과장됐고요. 또 이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지언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입장도 사실은 침소봉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됩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허약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쭉 우려한 내용은 그야말로 하늘 무너질까 봐 잠 못 자는 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우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런 우려를 하고 청와대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긴밀하게 여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정무 특보도 여러 명이나 임명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무 특보가 하는 게 군기반장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에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잠깐만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법률가들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져 있고 또 여야가 다른가 하면 여당 안에서도 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다른 문제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정치니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별도로 지금 여권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책임론이기보다는 책임론을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킨다 해서 얻을 게 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왜냐하면 이 협상 과정에서 사실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쨌든 통과시키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그 연계 법안과 관련해서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연금법을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은 총선 대선까지도 이건 통과 못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1호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것을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서 알겠어요. 통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원내대표 입장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유승민 이렇게 보는 거죠. 원내대표 사퇴는 적절치 않다. 사퇴 주장은 이런 말씀이신데 청와대가 이런 상태라면은 당정 협의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습니다. 당정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의 발언을 청와대 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왜냐하면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더 이상 이런 상황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사실 뭐 속내막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뭐 친박을 플러스한 청와대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길을 들여야 되겠다. 막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이 이제 확전이 돼서 잘못 만약에 친박에서 해석이 돼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막말로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않다. 보는 예. 거죠. 예. 뭐 이 여권의 내분 상황이 이게 뭐 상당히 심각하게 갈 수 있거든요. 솔직히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저희 야당이 뭐 그 문제에서 낄 필요가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본질은 법령 해석과 관련된 디테일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쿠데타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 정도도 그런 협상을 못 하나요 원내대표가? 그 정도도 못 하고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이래가지고 무슨 당청 협의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요. 저는 그 얘기는 이정현 최고가 거의 뭐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고 오늘 뭐 친박계 의원 20몇 명인가 모이셔가지고 그야말로 뭐 목소리도 드높게 또다시 책임론 들고 나오셨던데요. 물러나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건 그야말로 그 여당 내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이 쿠데타라고 하는 게 문제고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저렇게 하네? 그리고 야당은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구나. 당이 쪼개지는 건 야당만의 걱정은 아니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을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는데. 싸움 구경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밌어요? 예? 아니 뭐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분과 혼란은 저희 야당 것인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서도 그러고 있어서 아니 지금 야당은 강 건너 불보듯 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을 계속 지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계속 국불을 지피고 있어요. 야당한테. 왜냐하면은 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느닷없이 강제성이 있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강제성이 있다면 헌법이 위배되니까 전부 다 합의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그건 강제성이 있다라고 일단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여당 내분에 불을 질른 겁니다. 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 붙여놓고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이제 테러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여당에서 테러가 차단되니까 부채질했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채질을 붙인 거죠. 네. 부채질까지는 인정합니까? 아, 부채질 정도야 뭐. 그래. 알겠어요. 예. 그래요. 이제 뭐 이 강 건너에서 보니까 이 여당도 뭐 내분이 우리만 못지 않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야당 얘기 시작하시나요? 예. 아니 겸손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얘기 하시죠. 아니 야당 얘기를 그래도 그 같은 양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가나안농군학교 워크숍은 잘 진행됩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들끼리 워크숍이고 보좌진들도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오랜만에 보는 뭐 의원들끼리의 소탈한 모습. 그래요. 뭐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솔직한 대화를 130명 의원 중에 110명이 갔다고 그렇다고 그러는 건 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참석률이죠. 그렇죠. 보통 60, 70% 정도만 와도 무척 많이 왔다고들 그렇죠. 그러는 예.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이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무슨 해석을 나올지 분명히 아는 두 분이 그래요. 안 간 것과 관련해서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야당 얘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겸손히 듣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 참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여당도 견제하면서 이 우리 정치가 진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반부터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금 꼬이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김한길 의원이 안 갔지 않습니까? 왜 안 갔냐 하는 것은 그것도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설득을 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구성 플러스 실제로 지금 이번 워크숍에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놨다 보니까요. 정당 혁신, 정치 혁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개파 혁신, 뭐 또 하나는 4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개파 혁신이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식 혁신, 정당 혁신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파 혁신인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을 6명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개파를 그 뭐 혁신하겠다는 했지 개파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보관을 지금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가 하던데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좋은데 아니 보세요.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정책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따로 만났어요. 정대철 고문하고 셋이 만나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랬고 정대철 고문이 이번에는 양보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가 대화했거든요. 이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혁신 이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형태의 논의 또는 모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리를 가진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완전히 서로 다른 정치 세력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만 그 혁신위원회 출범에 밑돌을 깔아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빠졌던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이종구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 경선 없이 추대하자 이런 제안들로 계속해서 그 지도력을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전에 있었던 원탁회의 이런 경우에도 다 참여를 했고 재보궐선거 참패로 끝났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전직 대표로서의 여러 역할들을 두루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만남 자체를 정대철 고문과의 만남 자체가 무슨 별도의 살림을 차리기 위한 이런 걸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의 뜻이 있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발언이 다른 해석을 낼 수는 없죠. 다만 그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른바 비노계의 불안함을 모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른바 좌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임의 국면과 혁신의 국면이 어쨌든 이게 따로따로 이게 가야 되는데 혁신한다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는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국면이 넘어가 버렸어요. 얼렁뚱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론을 혁신 국면으로 이제 쏴갔기 때문에 이게 자꾸 꺼내시는 건 우리가 이제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당에 대해서 잘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혁신위의 모임이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다른 계파의 목소리를 듣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기본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도대체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새정년의 미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마당을 일단 깔아줘야 됩니다. 혁신위에서. 근데 지금 혁신위에서 자꾸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 물과 기름 같은 이런 그 야권 내의 존재들을 자꾸 오히려 밀어내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여당이 야당이 올바르게 서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상곤 혁신위의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의 핵심이 뭐냐면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조직의 혁신의 동력은 뭐겠습니까? 사실 위기감이에요. 근데 위기감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제 잦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농구학교 가서 농사일도 돕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느긋해질 수도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최고조일 때 혁신의 동력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카른 조스나 그 군사는 하나도 구성하지 못한 혁신이 구성도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바로 그날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이 정대철 고문과 만나서 대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 눈에는 이게 뭐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인가요? 현실이 어떤 겁니까? 현실? 당내에 그 서로 견해가 다른 이른바 친노로 불리기도 하고 비노로 불리기도 하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거기서 나온 얘기가 네. 이른바 오늘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유승민 의원 물러나라 거의 뭐 저기 농성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하게 서로의 준비와 이야기는 하고 있대. 그것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미 그 국면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면 넘어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음. 소리 소문 없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현역 의원 물갈이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진화도 하고 또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교체로 나타나야 인적 성산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 현역 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의 그런 분위기들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 실제 뭐 지난 당 대표 경선 당시에 네. 이른바 이제 친노로 불리는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표의 측근 의원들과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을 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당 전체의 어떤 인적 쇄신 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 또 얼핏 비쳤던 게 이른바 그 친문 쪽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물망에 오르내릴 때 육창골단이라고는 조금은 뜻밖의 이런 그 사자성어를 내놓으면서 내 살 배 주고 뼈를 끊어내는 그런 걸 해보자. 그 얘기가 아까 나왔던 그 시나리오랑 얼추 맞아떨어지면서 아하. 당내 여러 경계의 목소리가 이렇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서는요, 특히나 정치에서는 모든 혁신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인적 쇄신입니다. 근데 그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혁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그 혁신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김상곤 위원장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인적 쇄신을 안 할 건지 아니면 하면서도 숨기고 있는 건지 네. 칼을 숨기고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게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소리 소문 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답을 문재인 대표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 혁신위원장한테 사실 빈총만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총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혁신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인적 쇄신인데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안을 갖고 최고위원회에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본다든가 결과를 내는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아직 갖고 있는 갖고 있죠. 그래서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쯤은 워크숍에 갈 때 이미 혁신위원장이 그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 왜 모든 권한을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결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적 쇄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칼이 그런 총알이었기 때문에 빈총만 갖고 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옛다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위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절차, 정치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에서 이러한 정도의 모든 권한을 다 그러니까 전국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뽑은 현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혁신위원회에게 뭘 주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고위원회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중앙위원회 정도의 권위 있는 단위, 임시당대회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소집해서 하는 이런 정치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 만일에 네. 현 지도부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총에 총알 알겠습니다. 잔뜩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 뭐 지금 허성우 이사장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당으로서 가져야 될 또 다른 절차가 있어서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정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에 대한 말씀도 조금씩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3일간 청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법무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이런저런 의혹들 왜 뭐 이제 야당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뭐 크게 무슨 이 핵폭탄급이다라고 새로 터뜨리는 의혹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증인과 참고인을 보면 눈에 띄는 두 명이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속어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 제대로 했는지 혹은 검사 황교안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검찰총장 그 뒤캐기 이 의혹과 관련해서 네. 아마 어마어마한 설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사생활을 터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될 것 같은데요. 요 국면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직 핵폭탄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러셨는데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에이스 예. 중에 에이스, 선수 중에 선수들을 전진 배치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그렇죠. 생각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준비들 하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예. 저도 같은 연장선에서요. 야당에서 지금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뭐 펀치를 하나 날릴 만한 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전례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8, 9, 10, 3일 하면은 지금 한 3일째 정도, 5일 전에는 언론에서 벌써 흘려서 그런 기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미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 시행령하고 같이 또 연계시켜갖고 이게 황교안 지금 청문회를 연계시키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은 이를 아니, 되면 계속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전혀 다른 사안인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제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회의를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완전 국회하고 그러니까 입법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전면전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결국은 이거하고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사청문회하고. 그러니까 야당이요? 그렇죠. 야당에서 이걸 연계시켰을 경우는 결국은 또 8, 9, 10일 날 못하고 대통령이 다녀와서 이 청문회를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정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노리는 아주 좋은 카드 중에 하나인 가능성이 높다. 인준투표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인준투표와 관련해서 얘기하시면 이른바 손봐야 된다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요. 야당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국회의장이 상정해버리니까 손도 못 대고 아예 핫소리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그렇다 거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아니,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청문회 다 지내고 나서 뭘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정 조정을 청와대나 여권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더라도 요즘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더라도 나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야당의 하나의 족하기 때문에 여당의 족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진화법을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야당에서 크게 지금 흠집 낼 상황이 아니다면 이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은 결국 이제 흠집 내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흠집 내기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부분인데 만약에 이거 막 지나치게 흠집 내기 상황으로 그냥 업무 능력을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 흠집 내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알겠습니다.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예, 아까 노회찬, 최동욱 두 사람의 그 증인 출석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무슨 사생활이나 뒷얘기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정책적인 차원으로 심도 깊게 파봐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뭐 저는 그 두 증인 또는 그 사안을 포함해서 이번에 뭐 워낙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가 아무리 상징적 자리를 하더라도 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니까 네. 정말 제대로 된 이 정책 청문회 이걸 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청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면에서 여당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검사 선후배 4명을 오히려 그 전진 배치가 아니라 측근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아니 생겨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뭐 봐준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